안녕하세요. 저는 통일연구원에서 북한 인권 및 인도주의 협력을 연구하는 이우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루게 될 주제는 북한의 MZ세대, 또 통제, 그리고 인권이라는 주제입니다. 제목만 들어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무거운 주제라고 여러분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통해 북한이라는 체제 안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세대적 변화, 또 이러한 변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대응,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한 인권적 분석까지 하나하나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북한에도 MZ세대가 존재할까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MZ세대는 198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또 1990년대 후반에서 2010년대 출생한 G세대를 통틀어서 일컫는 용어인데요. 이렇게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삼자면 10대에서 40대 초반까지 한 세대로 묶이게 되죠. 아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은 40대의 아저씨와 아줌마가 여러분과 한 세대로 묶이는 것을, 또 통틀어지는 것을 아마 인정하실 수 없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MZ세대라 함은 우리 사회의 여론과 문화, 또 제도의 개혁을 이끌어가는 청년 세대를 MZ세대로 부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MZ세대는 한국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청년 세대가 바로 MZ세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MZ세대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MZ세대는 일반적으로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주변과 소통하고 또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굉장히 익숙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또 자신의 취향과 개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개인의 삶의 질을 굉장히 중시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MZ세대는 이러한 수직적 문화보다는 수평적 문화에 익숙해서 인권, 정의, 평등에 민감하고 권위주의적 문화를 배척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데 굉장히 익숙한 세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보와 자유가 극단적으로 제한된 북한에서는 이와 같은 MZ세대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강의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먼저 우리는 북한을 단순히 폐쇄된 국가 또는 독재 정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북한 사회 안에서도요, 그 사회는 굉장히 살아 움직이고 있고, 또 특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감각과 문화, 또 사고방식이 자라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사회 안에서 이러한 젊은 세대, 특히 이들이 누구인지, 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러한 젊은 세대에 대해서 북한 체제, 또 북한 당국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도요, 우리처럼 MZ세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흔히 북한의 청년층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르는데요. 북한 당국은 이들을 새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북한의 MZ세대, 즉 장마당 세대가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일반적으로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데요. 즉 현재 북한의 한 20대에서 30대 청년층을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현재 북한 인구의 한 20-30% 정도를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차지하고 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구 통계가요, 2008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인구 비율은 솔직히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북한의 행정 체계가 북한의 인구 집계를 할 만큼 체계적이지도 또 그렇게 기술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북한 당국에서는 인구 집계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8년 이후에 정확한 북한의 인구 통계가 집계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청년 세대의 인구 비율은 현재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북한의 전체 인구가 한 2,500만 명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약 800만 명 정도가 청년층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청년층들은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북한 역사상 매우 특이한 시기를 겪으면서 자라났습니다. 바로 북한 역사상 가장 혹독한 경제난 시기였던 고난의 행군 시기를 유소년기에 경험한 세대인데요. 아마 여러분 고난의 행군이라는 단어는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이 고난의 행군 시기가 북한의 MZ세대, 즉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 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장마당 세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난의 행군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는 일명 우리가 1990년대 중반서부터 후반까지 북한이 겪었던 대기근 시기를 일컫는 건데요. 이 시기는요, 북한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경제 위기이자 인도주의적 재앙의 시기였습니다. 한 5년 정도의 대기근 시기 동안 북한에서는 굶주림 또 탈진 등으로 인해서 사망한 아사자 수가 적게는 30만 명에서 많게는 200만 명까지로 추정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경제난이자 식량난 상황이었는지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겠죠. 오른쪽에서 보시는 이러한 인공위성 사진은요, 그 고난의 행군 시기가 벌어졌던 1990년대 중반에 한반도의 그 밤에 찍은 위성 사진이거든요. 남한의 사진과 북한의 사진을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북한의 전력 사정이 1990년대 중반에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시 고난의 행군의 원인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고난의 행군 원인을 첫 번째 살펴보면 1990년대 초반 북한의 주요 경제 지원국이었던 소련과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가 되면서 북한에 대한 원조와 무역이 급감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북한의 외화와 에너지 지원이
외부로부터 거의 중단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자원의 고갈이 점차적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물론 식량 지원, 외부에서 지원이 되었던 식량 지원도 급감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 원인은 북한 정권을 이끌었던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하면서 북한 체제 내부에 대혼란이 발생하고 체제 불안정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김일성은요, 북한 정권을 수립한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수령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수령이 지도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그 체제가 유지되던 북한이었는데요. 1994년에 김일성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북한 체제는 일명 대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고 명령을 내리고 이끌었던 지도자가 사라지자 결국에는 이러한 명령을 내릴 사람, 물론 후계자로 김정일이 등장하긴 됐지만 김일성의 역할을 대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김일성 사망 이후 북한은 그 국내적으로 굉장한 체제 불안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난의 행군 세 번째 원인은요, 이러한 앞에서 말씀드린 대외적인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붕괴, 그 다음에 김일성 사망으로 인한 대내적인 불안정성 증가, 그거에 덧붙여서 1995년서부터 몇 년 동안 홍수, 가뭄 등 자연재해가 잇따라서 발생했어요. 그렇게 되면서 농업 생산이 거의 붕괴가 되는 거죠. 농업 생산량이 엄청나게 줄게 되면서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외부로부터의 식량 원조의 급감과 함께 대규모의 식량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게는 수십만에서 많게는 200만 명 이상의 아사자가 발생했고요. 또 식량 생산과 원조가 급감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북한 체제의 근간을 이루던 식량 배급제가 사실상 붕괴되게 됐어요. 배급제가 붕괴되자 결국에는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자기의 각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주민들 스스로 식량을 구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일생 동안 북한 당국이 주민들한테 주었던 식량 배급이 어느 한순간 끊기게 되자 거기에 익숙하던 주민들은 식량을 자신이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생존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쉬운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결국에는 무엇이 확대됐냐면 비공식 시장, 장마당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마당 확대라는 거는요, 결국에는 모든 것이 국가가 책임지고 먹을 것을 주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생존을 책임져 주겠다고 했던 북한의 체제가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내 생존을 결국엔 시장에서 내가 스스로 장사를 통해서 먹을 것을 구해야 되고 돈을 벌어서 먹을 것으로 바꿔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내몰리게 됐던 것이고 주민들 스스로 그 시장에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을 결국에는 이 장마당 세대의 청년층들은 어린 시절에서부터 부모를 따라다니면서 목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시장에서 부모님들이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하면, 장사를 하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그날 굶어야 되고 또 내일 또 팔지 못하면, 어떤 장사를 하지 못해서 식량을 구하지 못하면 내일도 굶어야 되고 또 그 식량을 구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조금밖에 구하지 못하면 나는 배고픔에 늘 시달려야 되는 것을 몸소 체험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결국엔 장마당 세대였던 것입니다. 또 이런 북한의 모든 사회 체계가 사실상 붕괴되자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했냐면요,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국경을 넘어서 탈북하는 숫자가 급증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한 정권은 이 당시에 어떻게 했느냐? 주민들을 위해서 내가 발벗고 나서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 줄게 이랬을까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들에게 야, 이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이런 고통은 그냥 우리가 주민들이 북한 인민들이 감내해내야 돼. 이렇게만 고통을 감내해내라고만 하고 또 주민들이 굶주림과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불만을 표현하거나 왜 북한 당국이 정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없어? 이렇게 문제를 지적할 경우에 또 탈북을 할 경우에 이를 단속해서 결국은 반역죄로 처벌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상태로 만들었습니다. 결국 고난의 행군 시기 국가 배급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주민들은 먹고 살기 위해 스스로 생존 전략을 찾아야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자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장마당, 즉 비공식 시장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회주의 체제 안에서요, 자유시장 경제의 싹이 자라난 것이죠.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이 여러분 꽃제비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이 꽃제비는요,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부모들이 자기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드니까 결국에는 자녀들을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방기하는 거죠. 이러면서 고아처럼 그냥 버려져서 이 아이들이 결국에는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주워 먹고 자기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아이들이 꽃제비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그냥 길거리에 엄청나게 많아졌던 시기가 고난의 행군 시기인데 이렇게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것, 또 장마당에서 장사를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을 겪은 세대가 장마당 세대였던 거죠. 그래서 북한의 MZ세대인 장마당 세대는 바로 이 시장의 중요성을 체험하며 자란 세대입니다. 부모 세대는 당과 수령에게 충성하고 체제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익숙했지만 MZ세대는 어릴 때서부터 돈을 벌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현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죠. 즉 국가의 통제 밖에서 생존을 배운 것입니다. 고난의 행군이라는 상황이 국가 체제가 사실상 붕괴됐던 것이고 또 북한 주민 개개인이 생존을 위해서 각자 도생해야 하는 시기였던 만큼 장마당 세대는 기존 세대와는 달리 국가와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에 따라서 기존 세대와 달리 장마당 세대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장마당 세대, 이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장마당 세대의 가치관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실용주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 이전에는 당의 지시에 따라서 집단 생활을 하고 또 배급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북한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삶의 한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요, 이러한 배급도 무너지고 그 다음에 당의 지시라는 것이 거의 무의미해지면서 집단 생활, 그 다음에 당의 지시 이런 게 결국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그래서 국가나 당의 지시가 아니라 쌀 한 바가지가 생존을 위해 더 중요하다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장마당 세대는요, 이념보다는 실리, 또 당과 국가를 위한 충성보다는
나의 생존이 더 중요시하다는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또한 장마당 세대는요, 장마당은요, 이 시장이라는 공간은 결국에는 시장에서 내가 장사를 얼만큼 더 잘하느냐, 내가 이익을 얼만큼 더 남기느냐, 돈을 얼만큼 더 잘 버느냐가 곧 나의 생존을 좌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장마당 세대는 북한 체제 안에서도 자본의 가치를 몸소 체득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즉, 이들에게는 충성보다는 뭐가? 돈이 더 실질적인 삶의 기준이 된 거죠. 두 번째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냐면 체제에 대한 불신이 좀 높아요. 북한 체제에 대한 불신이 높아요. 장마당 세대는 북한 체제가 고난의 행군 시기에 무너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세대거든요. 굉장히 굶주렸던 북한 주민들을 고난의 행군 시기에 북한 당국은 외면했고, 또 생존을 위해 장사하거나 밀수하는 주민들을 북한 당국은 어떻게 했죠? 비사회주의적 행동이라고 하면서 비난하거나 또 단속을 하고 처벌했죠. 하지만 되게 아이러니한 모습은 현실에서는 장사나 밀수를 한 사람은 오히려 살아남았고, 당과 국가에 여전히 충성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굶주려야 했던 모습들이 장마당 세대에게는 어떻게 인식이 됐냐면 국가의 위선이라고 인식되게 되었어요. 결국 어떻게 됐냐? 국가는 믿을 수 없는 존재, 체제는 나의 생존을 방해하는 존재라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장마당 세대는 개인주의와 가족 중심적 사고를 하는데요. 고난의 행군을 겪으면서 생존은 국가가 아닌 개인 또는 가족의 노력에 달려 있다는 점을 장마당 세대는 너무 잘 알게 되었던 거예요. 장마당 세대는 어린 시절 어머니를 도와서 시장에서 물건을 같이 이렇게 팔고 돕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강조하는 조직보다는 그 다음에 가족,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북한이 굉장히 강조하는 조직, 이것은 장마당 앞에서 집단주의, 이러한 것은 장마당 앞에서 무력해졌고요. 개인의 생존과 자율성이 결국엔 더 중요하게 여겨지게 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장마당 세대는요,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심을 갖게 됩니다. 장마당에서는요, 장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물건이 북한 내부에서 생산되는 뭐 이런 쌀이나 아니면 야채, 어떠한 이런 것들만 이제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국경지대에서는 중국에서의 물건을 밀수하거나 몰래 들여와가지고 그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장마당에서는 중국산 제품이나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 한국 드라마 CD 등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 정보들이 은밀하게 유통이 되게 되는데요. 장마당에서. 이런 장마당 세대는요, 어린 시절서부터 어머니를 돕거나 장사를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하다 보니 이런 시장에서 생활이 익숙하잖아요. 그러면 그럼에 따라서 결국엔 장마당에서 유통되는 외부 정보에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고 그 외부 정보를 접할 기회도 많아지게 되겠죠. 여러분, 최근에 실제로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크게 유행했던 K-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바로
BTS의 봄날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익숙한 노래이실 텐데요. 한번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흥얼거리실 텐데, 이 BTS의 봄날이 북한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높았다고 해요. 그리고요, 또 BTS의 춤이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켰었는데요. 어떤 춤이었냐면 BTS의 피땀 눈물이라는 곡 있잖아요. 그 피땀 눈물의 춤이 북한 사회에서 굉장히 열풍을 일으켜서 그 BTS 피땀 눈물의 춤을 배우기 위한 비밀 춤 교습소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북한 군인들이 이런 피땀 눈물 춤을 따라 추다가 단속에 걸려서 처벌을 받았다는 그러한 소식도 전해지고 있을 정도예요. 이처럼 북한의 장마당 세대, 즉 청년 세대는요, 외부 세계가 북한 사회보다 더 풍요롭고 자유롭다는 사실을 이 체험적으로 정보를 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점차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북한 사회는 굉장히 낙후되었고, 남한을 포함한 외부 세계가 더 발전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장마당 세대에게 북한 체제에 대해서 내적 거리감이 이제 생기게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는 왜 이래? 왜 우리는 발전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살고 있는 사회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 것이지? 우리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것인가? 그러면 누가 이거를 이 정도밖에 발전시키지 못하는 거지? 이러한 의문점이 스스로 들게 만드는 것이죠. 자, 장마당 세대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체제 붕괴의 경험 속에서 성장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 자본의 가치, 개인 중심 사고, 체제 불신, 그리고 외부 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는 기존 세대와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곧바로 어떤 북한 체제를 무너뜨리거나 대대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 내부에 이미 존재하는 어떤 변화의 잠재적 주체라는 점에서 이런 장마당 세대, 북한의 청년 세대를 일컫는 장마당 세대의 존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 당국은 장마당 세대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북한 당국은요, 장마당 세대를요, 매우 경계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북한 당국이 가장 우려하는 점은요, 장마당 세대가 사회주의 체제의 정당성이나 최고 지도자에 대한 충성에 대해 별로 감흥을 느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가가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을 위해 해준 것이 무엇이 있나라는 불만과 함께 국가가 배급을 안 해줘도 장마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 또 한국 드라마나 K-팝을 통해 외부 세계와 북한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북한 당국을 굉장히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인식은 곧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회의감으로 이어지고, 이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북한 당국은요, 장마당 세대를 사상적으로 굉장히 마비되고 외래 세상에 물든 문제 세대, 또 이기주의에 젖은 세대, 한마디로 오염된 세대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마당 세대에 대한 북한 정권의 부정적인 시각은 이 노동신문 기사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새 세대들은 세계관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고 감수성이 빠르며 새 것에 아주 민감하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제국주의자들, 결국 이 제국주의자들이 누구냐면 북한에서는 제국주의자들을 미국을 표현하거든요. 이런 제국주의자들은 청소년들의 이러한 특성을 악용하여 그들의 머릿속에 반동사상 문화를 주입시키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 있다. 결국에는 미국이 아니면 남한이 이러한 청년들을 한마디 책동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청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조국의 배신자, 제국주의의 앞잡이로 굴러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청년들이 외부 세계의 문화에 접하면 접할수록 결국에는 청년들은 조국의 배신자가 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만큼 김정은의 청년 정책은 이 새 세대, 장마당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다는 점을 이 노동신문 기사를 보면서도 알 수 있죠. 자, 장마당 세대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에 따라서 북한 당국은 장마당 세대에 대한 강도 높은 통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일명 3대 악법이라고 알려져 있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또 청량교양보장법, 평양문화보호법 등 법률 제정을 통해서 북한 청년 세대에 대한 강력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2020년에 제정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한국을 포함한 외부 문화 콘텐츠, 특히 남한 영상물의 소비, 유포, 소지 등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특히 남한식 말투나 복장, 헤어스타일을 사용하는 청년들을 사상적으로 타락한 자로 간주하고 있어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단순히 콘텐츠를 넘어서 청년 세대의 생각을 통제하려는 시도라고 평가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계례 사상문화 전파죄와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가 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계례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 한국, 대한민국을 일컫습니다. 계례는요, 사전적으로 꼭두각시를 의미하는데요. 북한에서 우리 한국을 계례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미국에 예속돼서 미국의 지시대로 움직인다고 해서 계례라고 꼭두각시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따라서 계례 사상 문화 전파죄는요. 남한의 문화를 북한 주민들이 접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이렇게 남한의 문화, 영상물이나 녹화물, 도서, 그림, 여러 가지의 남한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거나 들었을 경우에는요, 5년형의 징역형, 죄질이 무거울 경우에는 10년의 징역형, 또 이를 유입하거나 유포했을 경우에는 무기징역형에 또 처하고 있습니다. 또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제28조를 보면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라고 있거든요. 여기 적대국 사상문화 전파죄에서요. 적대국이란 미국, 일본, 그리고 어디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한국도 적대국이죠. 2023년 12월 30일 북한은 남북관계를 동족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국 역시도 적대국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조항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조항은요, 앞선 계례사상문화 전파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거든요. 한번 이 PPT 화면을 좀 보시면요, 아래에 붉은색으로 제가 처리해놨는데요. 많은 양의 녹화물을 유입 또는 전파했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외부 문화를 접했다고 사형에 처해질 수 있으면 얼만큼 북한 당국이 이에 대해 경계를 심하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또 단순히 한국 영화와 드라마를 보고 음악을 들었다고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에 처해졌다고 한다면 북한에 사는 주민들, 청년들은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살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청년교양보장법에 대해 좀 살펴볼 것인데요. 이 청년교양보장법은 2021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그렇게 엄격히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러한 외부 문화를 접하자 북한 당국은 이거에 더해서 더 엄격한 법률을 제정하기 시작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청년교양보장법은 청년들이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갖도록 혁명정신, 계급의식,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요, 청년들의 연애, 패션, 대화 방식 등 개인의 일상생활까지 교양 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어요. 좀 구체적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청년교양보장법 제41조를 보면요. 여기에는 청년들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들 16가지를 규정하고 있거든요. 몇 가지를 좀 살펴보면요. 41조 8항을 보면 끼리끼리 몰려다니거나 패를 묻는 행위, 몰려다니지 말라고 해요. 또 41조 10항을 보면 조직 생활에서 이탈되어 떠돌아다니는 행위, 또 조직에서 이탈되지도 말라고 해요. 몰려다니지도 말고 조직에서 이탈되지도 말라고 하고, 또 북한식이 아닌 춤을 추지도 말라고 해요. 이거는 남한식 BTS 춤처럼 남한의 춤을 추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식 아닌 말투로 대화를 하거나 글도 쓰지 말라고 해요. 또 북한식이 아닌 옷차림과 옷차림도 입지 말라고 해요. 뭐 이러한 온갖 것을 다 통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16항을 보시겠어요? 그 밖에 공화국법에 저촉되는 행위, 여기서 다 적지 않은 이외의 것들 모든 것을 다 법에 저촉되는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청년들을 굉장히 심하게 단속하려고 하는 법이 청년교양보장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북한 정권은 청년 세대들이 외부 문화를 접할 기회가 많아지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국가와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커져가자 반동사상 문화배격법도 만들고 청년교양보장법까지 제정해서 강한 사회 통제를 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청년들은 이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외부 문화를 접하고 이 문화가 북한 사회의 내부 속으로 계속 전파가 되자 드디어 2023년에는 평양문화어 보호법을 제정하기에 이릅니다. 평양문화어 보호법은요, 남한식 말투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빠, 대박, 사랑해 같은 표현을 사용하거나 문장의 종결 어미가 모모님 같이 남한식일 경우, 한국식일 경우 반동으로 규정하고 처벌받게 됩니다. 이 법은요, 언어를 통해 사상 침투를 막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인권적 침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법의 좀 특징적인 사항을 좀 보시면요, 이 33조를 보면요, 자녀 교양을 바로 하지 않은 부모에 대한 통보 비판, 이런 조항이 있어요. 이걸 보면 법을 어긴 청년들의 부모들은 망신을 주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한다고 규정하면서 청년들이 어떠한 남한식 표현이나 어떠한 언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 부모들을 결국에는 망신을 주겠다 하면서 부모까지 처벌하겠다는 조항을 법에 명기를 합니다. 참 특이한 법을 만드는 거죠. 청년들을 결국에는 청년들의 단속을 부모에 대한까지 적용시킨 거죠. 평양문화보호법의 처벌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앞에서 설명한 반동사상 문화배격법에서는 남한과 관련된 조항에는 사형까지는 들어가 있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요,
남한말을 사용하거나 유포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집행할 수 있게끔 해서 처벌의 강도가 굉장히 세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들 법률은 북한 당국이 외부 사상과 문화의 영향을 굉장히 철저히 봉쇄하고 청년 세대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통제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의 MZ세대인 장마당 세대에 대해서 알아봤고, 장마당 세대가 유년기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기를 겪으면서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커져 있는 상태에서 북한 정권은 이들에 대한 통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북한의 정권이 장마당 세대를 지속적으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마당 세대의 인권은 과연 어떻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세계인권선언 또 국제사회가 강조하는 인권의 기준에서 보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표현의 자유, 또 정보 접근권, 문화 항유권을 누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모든 인권 규범에 잘 드러나 있는 우리의 인간의 권리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북한에서는 이러한 권리가 대부분 부정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허용되지 않는 정보는 모두 금지되고 있고요. 표현의 자유도 당의 이념이나 국가의 정책에 반하면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의 청년들이 외부 드라마를 본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고, 또 헤어스타일이 북한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공개 비판을 받기도 하고, 또 친구를 감시해야 되고, 또 교화소에 그 감시에서 신고를 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국제사회 기준에서 명백한 인권 침해 상황인 것이죠. 정보를 접하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야 될 최소한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북한의 장마당 세대는 북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북한 체제의 폐쇄성과 경직성을 보면 단기적으로는 큰 변화를 이끌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장마당 세대가 공식 경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서, 그러니까 북한의 공식 경제가 아닌 시장을 통해서 자라난 세대였기 때문에 시장 중심의 생존 방식을 몸으로 체험한 세대였고, 이 체험한 것이 결국은 북한 사회 전체로 이러한 체험한 것이 퍼져나가는 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영향력은 결국에는 북한 당국의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주민들의 자율성을 조금씩이나마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장마당 세대는요, 남한을 비롯한, 우리 한국을 비롯한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있고 갖고 있기 때문에 북한 정권이 주장하던 북한이 가장 우월한 체제라는 주장에 대해서 내부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기성세대가 수령과 당에 또 국가에 대한 무조건적인 충성을 강조했다면 장마당 세대는 개인주의와 가족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주의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북한의 사회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론적으로 장마당 세대는 지금 당장은 체제의 급격한 변화를 이끌 힘은 미약할 수 있겠지만 점진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가장 유력한 세대라고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MZ세대, 또 통제, 그리고 인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의 미래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김정은과 같은 최고 지도자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청년 세대인 장마당 세대를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